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는 벌써 사흘째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지다가 오후 들어서 폭염경보로 하향됐습니다. 네, 찌는 듯한 폭염 속에 배달 노동자들은 생업을 위해 맨몸으로 더위를 견디고 있는데요. 각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폭염 중대경보는 하향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많이 덥죠.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9.2도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집계됐던 대구 신암동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끼면서 더위의 기세가 다소 꺾였는데요. 그런데도 낮 최고 기온은 35도 이상으로 훌쩍 더 폭염의 기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바닥의 온도, 지열은 훨씬 더 높은데요. 제가 이 온도계를 이용해서 바닥의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도계를 보시면 55.5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폭염의 기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보다는 기온이 다소 낮은데요. 그 영향으로 사흘째 이어지던 대구의 폭염 중대경보는 오후 1시 10분을 기준으로 폭염경보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때,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일 때 내려집니다. 특보의 단계가 한 단계 완화됐지만 여전히 찜통더위는 이어지고 있고 건강이나 안전관리에 주의도 필요합니다. 이런 무더위에는 야외 활동이나 실외 작업을 자제하고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로 이동해 쉬는 게 좋습니다. 바깥 활동을 피할 수 없다면 가급적 그늘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청은 이런 극한 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분히 쉬고 또 물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활동은 하지 않아야 이런 극한 더위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서울의 이동 노동자 쉼터로 가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쉼터를 찾는 기사들이 많습니까? 네, 오후에도 쉼터를 찾는 발걸음이 이어져 배달 노동자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잠시 의자에 앉아 땀을 식히고 쪽잠을 자거나 3-3-5호 모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입니다. 밖에서 움직이면서 일하다 보니 쉴 곳이 마땅치 않은 배달 기사들에게는 이곳이 가뭄의 단비나 다름없습니다. 햇빛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저희가 한 12시간, 13시간 일을 하는데 그 사이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쉼터에는 에어컨과 선풍기가 마련돼 있고 기사들을 위한 얼음물까지 제공됩니다. 기사들은 이곳에서 체력을 보충하고 휴대전화로 다음 일감을 찾습니다. 네,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배달 기사들 아무래도 고충이 클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토로했습니까? 네,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만큼 무더위가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 기사들은 지열에 근처 차량의 열기까지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땀이 줄줄 흐른다고 합니다.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그때는 아주 진짜 그냥 후두죽죽하다가 달리면서 막 땀이 줄줄 흘려요. 신호 대기 중에 버스 같은 것이 대형 트럭 같은 것이 옆에 있을 경우는 열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 서울시와 구청 등 지자체에서는 냉방 설비가 갖춰진 쉼터를 모두 30곳 마련해 줬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 7월과 8월 2달 동안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도 연장 운영합니다. 또 쉼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의료 상담이나 법률 상담을 열고 기사들에 대한 편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한하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윤재, 정영수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경남 양산의 최고 기온은 39도를 기록하는 등 오늘도 영남 지역에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32도를 나타내는 등 중부도 찜통 더위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를 짚어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먼저 더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경남 양산은 오전부터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더니 39도까지 올랐습니다. 양산을 비롯해 부산과 창원, 김해, 창녕 등
영남 지역은 오늘도 38도 안팎의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32도까지 올라 중부지방 찜통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과 제주 일부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남 김해와 밀양, 창녕, 합천 중부와 의령, 양산, 전남, 광양 이렇게 7곳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한낮 야외 활동을 피하는 등 체온 관리가 중요합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경북 등 일부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많지 않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낮더위만큼 밤더위도 심한데요. 열대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 밤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원 산간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밤까지 남아있는 데다 밤 사이에도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시작인 6월 1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7.8일로 종전 최고였던 1994년의 7일을 넘어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밤잠을 설치게 하는 열대야도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이러한 폭염 속에 무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주 동안 폭염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과 조선, 물류, 제조업 1,000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지키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5대 수칙은 시원한 물과 보냉장구 지급, 냉방 제공,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 온열 환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맨홀 등 작업에 질식사고 안전수칙을 이행하는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극한의 무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걸로 예보되면서 폭염 위기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어제부터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식 확인된 폭염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폭염특보가 발령된 곳은 전국 16개 시도 225개 지역입니다. 특히 전남, 광주, 대구, 경북, 경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라 중대본의 긴장은 여전합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72명의 온열 질환자가 확인되는 등 이제 누적 온열 질환자는 모두 1,4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추정 사망자 8명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더위로 인한 가축 피해도 걱정입니다. 하루 동안 폐사가 확인된 가축은 모두 1,024마리로 돼지 100여 마리, 닭 900여 마리 등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폐사 가축 역시 30만 2천여 마리로 늘었는데요. 닭 등 이른바 가급류가 28만여 마리로 대부분입니다. 행안부는 어제 오후 3시를 기해서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 고한석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폭염의 범위가 넓고 깊은 전남, 광주, 대구 등에는 현장 상황 관리관을 추가 파견한 상황입니다. 또 취약 노인과 쪽방 주민 등에 대한 예의체를 강화하고 있고요. 야외 현장이나 취약 사업장 등에선 폭염 안전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긴급 점검하고 있고 또 농업인의 야외 활동 역시 자제해달라고 함께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면 즉시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폭염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달라고 현재 당부하고 있습니다. 폭염 대응을 위한 중대본 가동으로 현재 전국 15개 시도 3,700여 명의 직원이 비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네, 경북 포항에서 해상 인도교가 무너지면서 관광객과 낚시객 등 17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포항시 구룡포읍 장길리에서 갯바위와 해안을 연결하는 보릿돌교의 중간 교각과 상판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바다 쪽 다리 등에 서 있던 시민과 관광객 17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붕괴 충격으로 바다에 빠진 시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109시간 만에 진화가 완료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합동 감식이 3시간 반 정도 만에 종료됐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 남은 잔해물을 감정 의뢰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입니다. 네, 합동 감식은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이곳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진행된 합동 감식은 오후 1시 반쯤 끝났습니다. 오늘 합동 감식에는 소방과 경찰, 국과수 등 10개 기관 35명이 참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이 끝난 직후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6층 매장인 구조물에서 배터리나 전선 등 전기적인 요인이 있는 물품이 상당수 나왔다며 선반별로 발견된 잔해물을 비닐팩 8개에 나눠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확보한 증거물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해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쿠팡의 물품 목록과 화재 수신 기록 등을 요구해 잔해물과 대조하는 작업이나 기타 소방 안전관리 여부 등도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수사를 맡은 인천경찰청은 지난 20일 불이 난 지 이틀 만에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30여 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광역범죄수사대와 중대재해수사팀 등이 참여해 화재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전담팀은 지난주부터 최초 신고자를 포함해 쿠팡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발화 순간부터 자체 진화 시도, 대피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재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발화 당시 CCTV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쿠팡 측과 협의 중인데 합동 감식 이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변에 이재민도 여전히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서해구청은 어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33세대 203명이 대피소에 입소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피소별로 보면 신현초등학교에 71명, 신현북초등학교에 73명, 신현여자중학교에 59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로 화재 연기로 인한 집안의 냄새나 그을음, 재싸임 등 주거 불편으로 인해 대피소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로 인한 주민들 불편이 2주 가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민 피해 회복과 보상안 등을 위한 협의 절차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 법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반발해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금 전 회의에 복귀를 했는데 오늘 중 소위 통과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법안 소위 오후 회의에는 국민의힘도 참석을 했죠.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이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전에 의사일정 변경에 항의하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금 전인 오후 3시 속개된 법사소위에 복귀했고 현재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 의결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 원내 지도부회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십시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누차 경고했지만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됩니다. 국민이 실험실의 지로 보입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관이 특검법은 법사 소위 논의와 함께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수사 범위 등에 대한 물밑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 소위는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본선인데 오늘 첫 당원 투표가 시작됐다고요? 네, 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 첫 지역인 충청권의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 투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ARS 투표가 진행되고 결과는 토요일인 다음 달 1일 발표됩니다. 투표 첫날 바로 일부 문제도 발생했는데 충북 지역 시스템 오류가 생겨 투표 마감 시한을 내일 밤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본격 투표가 시작된 첫날 당대표 후보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당심 다지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PK로 향한 김민석 후보는 경남 창원 권리당원 강연회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억울하게 공격당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정부와의 교감을 강조했습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 묘역을 찾은 뒤 세종 당원들을 만난 정청래 후보는 이 전 총리의 뜻을 받들어 당원 주권 정당을 강화하겠다며 당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연이틀 충청에 공을 들이고 있는 송영길 후보는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에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싸우는 정 후보도 대통령을 뒷받침만 하는 김 후보도 아니라고 경쟁력을 내세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윤리위원회 징계 개시 결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어제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배정에 반발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던 권영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별도로 최고위원회에서 자진 탈당을 권유한 상태인데요. 정 원내대표는 오늘 SBS 라디오에서 자신은 권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공개 격론이 벌어졌는데요. 비당권파 조은희 의원은 권 의원이 진심으로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있으니 포용해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권파 유영하 의원은 폭력의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리위는 또 지난 재보궐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진종우 의원과 박덕흠 국회 부의장의 낙선운동을 벌였던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했는데요. 조경태 의원은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대표는 이미 공당 대표의 자격을 상실했다. 앞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바꾸려고 한 경선 불복 의원 62명도 모두 징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해상 인도교가 무너져 낚시객 등 17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중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허성준 기자, 사고가 난 시각이 언제죠? 네, 오늘 오후 1시 15분쯤입니다. 포항시 구룡포읍 장길리에 있는 보릿돌교에 중간 교각과 상판이 무너졌습니다. 이 다리는 갯바위와 장길리 해안을 연결하는 170여 미터의 해상 인도교입니다. 이 붕괴 사고로 다리 끝부분에 있던 낚시객 등 17명이 고립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보트와 민간어선을 이용해 사고 발생 50분 만인 2시쯤 이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또 구조대 잠수 장비를 동원해 붕괴 당시 충격으로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다리 위를 지나던 통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보릿돌교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지난 5월 말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낚시객들이 무단으로 들어가 인근 암초 등지에서 낚시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교량의 구조 상태와 붕괴 지점, 시설 점검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기소가 됐는데 이 사건은 다음 달 2심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연 기자, 일단 어제 1심 결과를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 허위 발언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일단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고 이미 2013년부터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윤 전 서장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등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항소를 했는데 특검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공소사실 전부 유죄를 받아낸 김건희 특검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회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어제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항소 여부에 대해 한번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적인 항소 기한은 선고 당일로부터 7일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당일인 어제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은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에 더해 공직선거법 270조도 적용되는데요.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2심과 상고심을 3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1월 말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은 다음 달 변론이 마무리되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한 전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것이 맞는지 등 기본적인 질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형사재판 가운데 유일하게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던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지역에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진이 일본 남부를 강타를 한 건데 이에 따라서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일본 남서부 일부 지역, 이 구마모토현 지역에 강진이 1.7의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7.1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일부 지역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자세한 지진과 관련된 소식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3대 특검 인계 사건을 수사해온 특별수사본부 운영을 오늘자로 종료하고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합니다. 특수본은 지난 8개월 동안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 192건을 수사해 16건을 검찰에 넘기는 등 전체 사건의 90%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보준 특수본부장은 관저 PC 초기화 의혹과 저도 선상 파티 사건 등 특검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혐의를 새롭게 인지해 송치까지 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 김건희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아 기존 조사와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아온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사전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됐습니다. 첫 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인데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보강수사에 집중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 경찰 특별수사단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박 경정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지난 21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당시 영장 심사에 출석했던 박 경정은 윗선이나 자신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특별수사단은 영장 기각 이후 일주일 동안 피의자와 참고인을 20여 차례나 불러 조사하며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보강에 주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력 팀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수사 책임자에 대한 영장 재신청으로 강제 수사가 재개된 가운데 피의자 장윤기 본인의 재판도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31일 결심 공판을 열어 검찰 구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족들이 오열하며 법정 최고형을 호소한 가운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후속 조치로 시행한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에서 관련 사건 11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4건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 조치했고 나머지는 본청이 매달 수사의 적절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 가족 사건을 상시 관리하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미국 기술주 부진 등의 여파에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폭락 마감했습니다. 10% 넘게 내린 코스피는 장중 6,000원 밑을 내려갔고요. 이 8% 가까이 주저앉은 코스닥도 한때 700이 무너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오늘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무려 10.84% 내린 6,023일 장을 마감했습니다. 앞서 5.26% 내린 6,400으로 개장한 코스피는 장 초반 가파른 하락세에 시장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13분 코스피 시장에는 서킷 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올해로 8번째로 발동 당시 코스피는 8.04% 내린 6,212를 기록했습니다. 이후에도 코스피 낙폭은 진정되지 않고 장중 6,000이 무너지며 5,992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을 보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3.39% 내린 2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4.65% 하락한 15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7.72% 내린 705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지수 하락폭이 가팔라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낮 12시 1분에는 서킷 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습니다. 장중에는 8% 넘는 폭락세를 보이며 장중 700 밑으로 내리기도 했고 52주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이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에 따른 유가 급락, 금리 하락에도 혼조세로 마감했던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중국 기업의 DUV 노광 장비 개발 소식에 중국의 반도체 장비 자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ASML을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종목이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새벽 6시 기준 1,465원을 기록했고 오후 3시 반 기준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할 때 6원 내린 1,462.5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460원대 초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대이란 공습 중단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8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8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달러화에 대해 이번 주에 예정된 FOMC 경계감과 기술주 하락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생기면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1.5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는 인하돼야 한다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2%까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30년 전처럼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전국이 극한 더위에 시달리는 와중에 우리 증시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네, 중국의 반도체 산업 추격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대체 오늘 우리 증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장중 6천선을 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이 일어났다기보다는 해외에서 한국 관련 뉴스들이 잇따라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반도체입니다. 지금 세계의 경제 중심이 되고 있는 이 반도체, 우리나라가 메모리에서는 지금 압도적인 1등인데요. 이 메모리를 둘러싸고 메모리가 뭐 망했다, 붕괴됐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메모리는 아직 프로도 상당히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잘 될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에 메모리의 주가가 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흔히 정권가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혹시 한국에 불리할지도 모르는 메모리에 불리할지도 모르는 몇 가지 변수가 튀어나왔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메모리 비중이 높은 나라니까 같이 떨어졌는데 일본보다 우리는 주가가 3배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레버리지. 우리나라는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몇 배로 정폭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미국 증시도 많이 떨어졌고 특히 언급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주 급락세잖아요. 근데 중국 증시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건데 지금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창신 메모리라고 하는 중국 회사인데요. 그 한자가 길장자에 김씨할 때 성김 3개를 붙여놓은 그것을 중국말로 씬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뜻풀이를 하면 영원히 번영한다는 뜻이 창신 메모리고 영어로는 저것이 CXMT라는 회사입니다. 중국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 중에서는 가장 먼저 생겼고 가장 오래된 회사인데요. 저 회사가 상장을 한 겁니다. 증권시장에 이제 거래한다라고 상하이 증시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480% 거의 뭐 5배 이상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인기가 이제 높으니까 중국의 반도체 창신 메모리 입장에서는 상장하면서 일단 수조 원의 돈을 빨아들였습니다. 그 돈 가지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메모리 키우지 않을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실 1998년, 99년부터 이미 중국의 메모리를 키우겠다, 굴기를 시키겠다라고 오랫동안 노력해 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시장에 풀어놓고 시장의 돈까지 흡수해 가는구나.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또 하나는 돈을 끌어모은 것도 있지만 CXMT가 지금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늦게 상장을 했으니까 아직 주가가 시장 가격으로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전 세계에서 저 CXMT 투기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 주식을 바로 사는 것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바로 살 수는 없으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CXMT 비트코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투기를 막 하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CXMT의 돌풍이 일어나니까 그동안에 메모리에 수혜를 받았던 한국, 일본, 대만에서 무게중심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기술도 돈도 중국으로 다 넘어갔다가 아니라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공포, 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대 이런 것이 자금을 완전히 한국에서 중국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어떤 폭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중국 창신 메모리 상장 이슈가 있어서 돈을 빨아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럼 장기적으로 정말 이 창신 메모리가 우리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견줄 만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제가 중국 방문을 했을 때 창신 메모리 가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창신 메모리에 한국어가 통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워낙 그동안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인재들을 많이 스카우트 해갔어요. 길거리 뭐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데도 한국말,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 엄청나게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장신 이 메모리는요, 중국 반도체 회사 중에는 유일하게 특허 분쟁을 별로 안 겪는 상당히 강한 나라예요. 웬만한 다른 반도체 회사들은 다른 나라 특허를 뺏겨서 특허 소송을 많이 걸렸는데 이 회사는 독일의 이 반도체 회사, 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사들였습니다. 사실 저 회사의 뿌리는 독일 회사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기술이 있고 상대적으로 중국 회사 중에는 장신 매수리가 그러니까 비교적 좀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을요, 특히 반도체는 그 어느 정도 아주 미세하게 그 웨이퍼를 긁어낼 수 있느냐는 미세 나노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삼성전자가 3나노, 4나노, 지금 2나노 정도까지 내려갔거든요. 나노라는 게 머리카락 두께의 10억 분의 1이 1나노예요. 그런데 지금 CXMT는 7나노, 8나노 선이거든요. 그래서 고가품 시장에서는 경쟁 상대가 못 됩니다. CXMT가 아무리 지금 돈을 끌어모아도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하고 최첨단 제품에서는 경쟁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7나노, 8나노 같은 이런 이제 요즘 볼 때는 좀 저사양의 이런 그 반도체 제품도 웬만한 전자제품, 뭐 디지털 기기, 세탁기 이런 데는 들어가도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나노 같은 이런 것은 인공지능 최첨단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지만 이른바 레가시 메모리라는 그 좀 사양이 낡은 그런 데서는 이 중국 반도체가 많이 따라와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가격이 우리나라보다도 엄청 쌉니다. 뭐 10%, 20% 싼 게 아니고 그냥 10분의 1. 그냥 10토막 중 한 토막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싸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회사들도요. HBM에서 돈도 벌었지만 그거보다 돈 많이 더 번 데가 전반적으로 메모리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레가시라는 전통 좀 저사양 메모리 가격이 폭등했는데 저 CXMT가 본격적으로 나오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여전히 기술은 우리나라나 중국보다는 압도적으로 앞서지만 저사양 부분에서 수익률이 급속하게 떨어질 수 있다. 이 대목이 상당히 시장에 충격을 준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반도체 시장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키우니까 중국 정부와 싸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창신 메모리 1위의 어떤 뉴스도 전해졌지만 심점에선 노광 장비 생산을 중국에서 시작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큰 뉴스로 전해지더라고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창신 메모리 하나만 상장했으면 뭐 싼 게 비지트가 아니야. 우리 중국이 한국 따라오기는 아직 멀었어. 실제로 기술도 많이 멀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노광 장비라는 게 반도체의 아주 미세 공정, 이 나노 기술을 하는데 필수적인 장비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걸 한 10년 전부터 미국에 수출하지 말라 해서 금지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에. 근데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만들어내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거기에 중국 수출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무리 용을 써도 한국 근처에도 따라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밤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아니 중국에서 노광 장비를 만들어냈다. 이게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것도 아닌데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미국이 중국에 팔지 못하게 하니까 중국 스스로 자체 개발을 했는데 이번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서 핵심 노광 장비의 한 분야를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창신 메모리하고 왜 묶여 있냐면 중국이 만약에 노광 장비를 만드는 게 사실이라면 그것을 창신 컴퓨터가 가져가서 또 돈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면 이 창신 메모리도 나노, 2나노, 3나노 도전할 수 있잖아요. 이게 공포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같은 개념으로 항상 이제 중국이 두려운 거는 싼 가격 경쟁력으로 지배력 높이는 건데 지금 AI 분야에서도 중국의 지배력이 높아가면서 또 미국 AI 기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기업들에는 악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님은 더 깊은 정말 심지에 있는 요즘의 미국의 고민을 딱 잡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반도체든 인공지능 저 돌풍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22년, 23년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오픈 AI가 엔비디아 GPU를 사가기 시작하면서 오늘의 지금 인공지능 혁명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픈 AI가 2022년, 23년에 이미 개발한 거 그게 엄청나게 많은 비싼 엔비디아 반도체를 가서 집어넣어서 지금 이제 간신히 이 기술을 선도해 가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두 회사가 하나도 아닙니다. 작년에는 립시크라는 회사가 올해는 문샷이라는 회사가 나타나서 아니 우리 미국의 오픈 AI하고 거의 성능 똑같은 거 개발했어.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뭐 개발할 수도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미국의 오픈 AI처럼 그렇게 비싼 반도체 안 써. 싸게 개발했어. 그러면서 그 대목에서 오픈 소스 공개라고 그래가지고요. 세계에서 인공지능 필요하면 우리 거의 공짜로 갖다 써 하고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만약에 기술이 진짜 좋은 게 맞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지금 기술이 역전될 수 있고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기업들은 엄청나게 비싼 반도체를 사다가 이까지 왔는데 중국은 별로 반도체 안 썼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한테 직격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미국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사지 말자. 중국처럼 따라하자. 그러면 우리 반도체도 안 팔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지금 정폭이 돼서 전 세계 반도체 지금 중국발 쇼크 때문에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많이 말씀드린 이 중국의 팩트들 이것이 확인된 팩트가 아니에요. 언론 보도고 전해진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접 가서 기술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중에는 좀 허장성세, 좀 과장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두고 봐야지. 지금 너무 이래 우리가 흥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발 여러 노이즈들 우려가 있지만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반등도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 폭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종합특검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다음 달 1일 첫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종합특검은 윤한홍 의원이 관저 공사업체로 21g을 부당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보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주 토요일 1일에 첫 조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종합특검의 수사와 조사와 관련된 내용들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찜통 더위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열대야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대야는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말합니다. 지난달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전국 62개 지점 평균 열대야 일수는 7.1일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일 늘었고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종전 최고였던 1994년의 6.5일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7.8일, 광주 전남이 13.7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장마가 일찍 끝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는 5.7일을 기록했습니다. 7월 들어 밤더위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23.1도로 평년보다 2.2도 높았습니다. 반면 낮더위는 지난해보다 다소 약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6.4일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6.1일 줄었지만 평년 3.5일과 비교하면 1.8배 많은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밤사이 높은 습도로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이번 주가 폭염의 중대 고비로 예상된다며
쪽방촌과 작업장, 건설 현장 등 취약 장소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데다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지성 호우와 태풍의 위협도 여전하다며 행정안전부 등의 장마 피해 시설 복구와 집안 약화에 따른 산사태 위험 대비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어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73명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강원도에서 온열 질환에 따른 추정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제 사망자 2명이 나온 데 이어 어제까지 이틀 연속 온열 질환 사망자가 추가된 겁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는 1,482명으로 늘었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9명으로 기록됐습니다. 전국에서 밤낮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여름은 특히 밤사이에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관측 이래 54년 만에 가장 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폭염이 영남에서 수도권으로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돼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정희은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날씨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열대야가 역대 최고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여름 밤에 유난히 덥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다면 실제 이 더위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신 겁니다. 현재 이 열대야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이 오늘 오후에 27일을 기준으로 새로 또 다른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서도 아직까지 순위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여름철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7.8일이었습니다. 전국 기상 관측망이 확충된 73년 이후에 54년 만에 최다 기록이고요. 또 역대 1위 수치입니다. 기존에 최악의 밤더위로 기록된 게 1994년인데요. 이 수치보다 또 높고 지난해보다도 더 많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열대야가 지역별로 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남부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독보적인 상황입니다. 그래픽을 보시면 제주도가 현재 18.5일로 평년보다도 11일가량 많고요. 또 전남 광주 지역과 경남 지역도 이미 10일을 넘어서면서 평년 수준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들어 제주도 서귀포의 경우는 21일, 포항과 여수의 경우는 17일 동안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 이 역대급 수치는 어디까지나 좀 여름 전체 기간이 아니라 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까지 전체 통계를 내면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열대야 신기록을 좀 짚어봤는데 폭염이 아직은 역대급 수준은 아닌데 심해지고 있어서 좀 걱정이 계속 됩니다. 근데 서울에 오늘 폭염 경보가 내려진 거죠? 네, 맞습니다. 조금 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오후 4시를 기점으로 해서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강남구와 서초, 송파, 강동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 그리고 광진구와 동대문구, 중랑구 등이 속한 동부권입니다. 중대경보도 조금 좀 차이가 있는데 내려졌다가 또 해제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과 의령, 창녕 지역을 중심으로 발령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렇다 해도 올해 이 폭염이 만만치는 않은 수준이지만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역대 수준에는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픽을 좀 보실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7.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7위 수준이고요. 역대 1위는 지금 1994년 16.5위를 나타내고 있고 뒤이어 2018년과 2025년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도 아직까지는 폭염은 한 절반 수준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 폭염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화하고 또 영남에서 수도권으로 좀 더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 기록 또한 더 상위 기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대급 폭염,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죠? 과거로 보자면 지금 이제 그래픽에서 좀 보셨지만 1918년과 1994년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024년과 2025년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라마 장면 하나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추억의 드라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드라마는 응답하라 1994의 한 장면입니다. 더운 여름밤에 하숙생과 가족이 모두 한데 지금 밤에 잠을 청하고 있죠. 이때만 해도 에어컨이 이제 보급이 좀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숙생이든 가족이든 다 같이 에어컨이 있는 이 거실에서 지금 잠을 자는 모습인데 실제로 밤 더위가 가장 심했던 게 1994년이었고요. 이때 이 폭염 기록도 7월에 좀 집중이 되면서 열대야 일수가 좀
높았는데 올해 이 기록을 넘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폭염이 만만치 않고 기온이 최고였던 해는 2018년입니다. 이때 8월 1일에 41도 홍천에서 기록됐는데 아직까지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고 서울도 이 당시에 39.6도까지 기온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2024년하고 25년의 경우는 온난화가 좀 본격화된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을 하거나 아니면 여름철 평균 기온 자체가 높았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픽에서 보이지만 열대야도 높고 습도가 높아서 더 더운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찜통더위가 밤낮 없이 심해진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역시 지금 이중 고기압하고 습도, 높은 습도 폭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공으로는 하층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해 있고 상층으로는 티베트 고기압으로 티베트 고기압이라고 해서 더 뜨거운 고온 건조한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이제 상공에 좀 갇혀버린 셈인데 여기에 고기압 가장자리에 따라서 남서쪽에서 좀 열대 수증기가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지금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영남 지방의 경우는 지형 효과까지 좀 가세를 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더 불가마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중요한 건 이 더위가 언제까지 가느냐일 텐데 아직 7월 28일이거든요. 8월에는 더 더워질 수 있겠죠. 네, 8월 상순까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더위가 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기상청이 지금 3개월 기상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8월과 9월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에서 한 60% 정도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올해는 계속해서 좀 덥다는 거고 특히 중복에서 말복으로 가는 그 기간이 가장 심한 더위 기간인데요. 이게 보통 한 10일 단위로 이어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복에서 말복까지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말복이 더 늦게 있고요. 한 5일가량 늦게 찾아오고 또 더위도 조금 더 늦게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서 매직도 좀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호우 상황도 좀 궁금한데 최근에 이제 덥다가도 갑자기 기습소나기가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좀 당분간 이런 식으로 비가 내릴까요? 네, 맞습니다. 당분간 이 강한 열기 때문에 또 강한 소나기 구름도 자주 생길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열기가 이렇게 가세를 하게 되면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럼 더 강력한 소나기 구름이 키가 큰 소나기 구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영남 지역에서도 어제 좀 강한 소나기가 내렸고 앞으로 더위 속에서도 돌풍과 벼락 또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7말 8초 기간이잖아요. 휴가철. 네, 다음 달 상순까지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혜은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더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 단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개헌 자문이나 개헌 특위를 통해 의견 수렴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관련 질문에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한 걸 두고 국민의힘은 앞선 개헌 논의들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의 준비 과정이었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이 대통령 특보였던 조 의장이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시도하면 남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라 개헌 논의 대상도 될 수 없다면서 이걸 포함한 개헌 논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최근 정품보다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상당수 제품의 공기정화 성능이 기준에 못 미쳤고 일부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화학 물질까지 검출됐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정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호환 필터 20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이외가스 제거 성능은 20개 제품 가운데 단 4개만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폼알데하이드와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5개 유해가스의 평균 제거율이 70% 이상이어야 하지만 나머지 16개 제품의 평균 제거 효율은 20에서 63%에 그쳤습니다. 미세먼지 제거 성능도 8개 제품만 기준을 충족했고 나머지 12개 제품은 표시 성능의 68에서 89% 수준에 그쳤습니다. 8개 제품은 모두 LG와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제품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가스 제거효율 또는 미세먼지 제거 성능이 미흡한 16개 업체의 품질 개선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안전성 시험에서는 더 큰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샤오미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인 TSI의 그레이 프리미엄과 세진의 그레이 필터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메틸 이소티아졸리논 MIT가 검출됐습니다. MIT는 세균과 곰팡이 번식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보존제 성분으로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함유 금지 물질인 메틸 이소티아졸리논, 즉 MIT가 검출되었으며 해당 제품 판매 업체는 한국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원은 MIT가 검출된 두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과 함께 교환, 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호환 필터를 구매할 때는 가격뿐 아니라 공기 정화 성능과 안정성도 함께 확인하고 제품에 표시된 사용 가능 모델과 성능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대형 베이커리와 디저트 카페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를 그대로 보관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프리미엄 재료를 쓴다고 광고해왔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거 지금 국내산 원산지 표시 국산이라고 표시하시고 외국산 사용하시는 거. 하남의 또 다른 대형 카페 냉장고를 열어보니 소비기한이 지난 요거트와 양념 소스가 폐기 표시도 없이 보관돼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닌데 어제는 비싸게 아니 저한테 죄송하실 건 아닌데 너무 지금 심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발자양구역 내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쓰거나 관할관청에 신고도 없이 외부에 컨테이너 창고를 만든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도내 대형 베이커리와 디저트 카페 210곳을 점검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불법행위 40건이 적발됐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무단 변경 신고 미이행이 12건, 불법 토지 형질 변경과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불법 행위는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소비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최근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안전을 위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47일 만에 경찰이 용의자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인데요. 영상에는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용의자가 마당에 숨어 있다가 주택 내부로 들어간 뒤 손에 무언가를 들고 다시 나와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언론 요청이 있었고 용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유족의 동의하에 영상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주택가 한복판에서 야구 방망이 같은 둔기를 들고 집단 패싸움을 벌인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폭력처벌법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인천 지역 조직원 6명과 서울 지역 조직원 4명 등 모두 10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과거 구치소 수감 중 서로의 조직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비상소집을 통해 야간에 집결한 뒤 둔기를 휘두르며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남 지역은 40도를 육박한 곳이 많았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인데요. 양산이 39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더웠고 북창원 38.2도, 의령도 37도 선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극심한 더위는 계속될 텐데요. 폭염특보의 변동이 살짝 있습니다. 현재 폭염 중대 경보가 축소돼서 경남 창녕과 의령, 양산에만 유지 중이고요. 폭염 경보는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 곳곳 그리고 부산으로도 내려졌습니다.
해가 져도 더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역대 최장 열대야 일수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에는 엿새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전국 곳곳에 이렇게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아침 기온 보시면 대부분 25도를 웃돕니다. 서울과 청주, 창원, 부산, 울산, 포항 모두 26도로 예상됩니다. 낮에도 영남을 중심으로 35도를 웃돌겠습니다. 대구 38도까지 오르겠고 포항 37도, 서울은 33도로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 더위와의 싸움입니다. 특히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오늘 오후 4시 27분쯤 일본 남서부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속보인데요. 지진 발생 깊이가 10km로 추정이 됩니다. 이 지진으로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네, 진도 7은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 10단계 중 최고 등급인데요. 사람이 서 있거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강한 흔들림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규슈 서부 해안가 일부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을 했는데요. 지진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자는 현재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향성이나 이어지는 소식들은 추가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